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3m가 넘는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이 스포츠는 아무래도 키가 큰 사람들에게 꽤 유리한 종목이며 세계 최고 실력자들만 모아놓은 NBA 같은 경우 여기 선수들의 평균 키는 무려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처럼 길쭉길쭉한 기럭지가 농구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모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뛸 때는 잘 모르겠지만 시상식 같은 장소에서 몸에 딱 맞는 수트를 입고 나타난다면 넘사벽의 신체 비율 덕분에 갑자기 후광 효과가 생겨나 평소보다 더 잘생겨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비율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잘생긴 자타공인 NBA 대표 미남을 한 명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름 자체도 여심을 홀릴 정도이고, 게다가 NBA를 대표할 수준의 훌륭한 농구 실력과 업적까지 지닌 선수인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케빈 러브입니다. 그는 2m 8cm의 큰 키를 가진 빅맨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기존 레전드들이 세워놓은 대기록을 순식간에 앞지른 적이 있었고, 한때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찰떡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일대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생인 케빈 러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라는 해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한 살 때부터는 좀 더 북쪽에 있는 오리건주의 레이크 오스베고 도시로 이사해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거 1970년대 NBA 선수로 활동했던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쉽게 농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중간엔 리틀 야구단 활동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원하던 성적을 내지 못하자 다시 농구 선수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NBA 선수였던 아빠의 우월한 DNA 덕분인지 러브는 또래보다 더 성장이 빠르고 재능이 넘쳤으며, 게다가 기본기까지 탄탄했기 때문에 집 앞에 레이크 오스베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오리건주의 다른 학교들을 상대로 혼자서 무쌍을 찍고 다녔고, 2학년 때에는 경기당 평균 25.3득점, 15.4 리바운드로 팀을 오리건주 고등학교 결승전까지 이끄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승을 하지는 못했었고, 그 다음 시즌에 평균 28득점 16.1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나은 활약으로 다시 결승전 무대를 밟았는데요. 이때만큼은 골밑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그 결과 24득점 9 리바운드라는 훌륭한 활약과 함께 간신히 2점 차로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졸업반 때에는 평균 33.9득점 18 리바운드라는 넘사벽 기록을 세우며 아예 명실상부 미국 최고 유망주가 되었고, 그대로 명문대학교 UCLA에 입학 제의를 받아 첫 0708 시즌을 선발로 뛰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리바운드와 득점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러브는 대학 경기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묵직한 피지컬로 들이미는 포스트업 기술과 간간히 터져주는 3점 슛은 승리에 큰 기여를 해주었고, 이제까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팀플레이 위주로만 경기를 풀어나갔던 UCLA는 이렇게 혼자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선수를 만난 덕분에 더욱더 많은 공격 전술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팀은 10개 대학교가 속해 있었던 퍼시픽 10 컨퍼런스의 토너먼트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그 후 64강 전체 대학 토너먼트에서는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치렀던 모든 경기에서 항상 주역이었던 케빈 러브는 퍼시픽 10 컨퍼런스의 올해의 선수상과 신인왕을 모두 차지한 뒤 곧바로 대학을 떠나 2008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고, 여기서 60명 중 5번째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뽑혔는데, 그 즉시 구단과의 트레이드가 진행되어 결국은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급 유망주로서 NBA 진출에 성공한 케빈 러브는 프리시즌 때마다 열리는 서머 리그에 참가해 신인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 보았고, 그 결과 리바운드 왕을 달성하였는데요. 이 기세는 첫 데뷔 08-09 시즌에까지 이어졌으며, 그는 벤치 멤버로 적은 시간밖에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베테랑 빅맨들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9번째로 가장 많이 잡아 루키 때부터 범상치 않은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서 맞이한 두 번째 시즌에는 더 놀라운 성장을 보였는데, 골밑뿐만 아니라 외곽에서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3점 슛을 하나둘씩 쏘기 시작했고, 또한 리바운드 능력까지 더 향상되어 평균 14득점 11 리바운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브가 주전 멤버가 아닌데도 리바운드 부문에서 전체 6등을 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그가 올스타 빅맨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한편 미네소타는 앞으로의 미래를 러브에게 걸고자 곧바로 다음 10-11 시즌부터 그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한 뒤 경기에 스타팅 멤버로만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마자 치른 첫 9경기 결과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9경기를 야심차게 선발로 나섰지만 40%도 되지 않은 부정확한 슛 성공률로 7번이나 패배하고 마른 케빈 러브. 그 원인은 루키 때부터 고질병으로 겪어온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사실 실력은 좋지만 좀만 뛰어도 방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감독은 2년 동안 그를 벤치로 기용하면서 이날을 위해 체력 훈련을 틈틈이 시켰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는지 핵심 주전이라면 35분 정도는 뛰어야 하는 걸 러브는 9경기 동안 평균 28분밖에 소화내질 못했고, 미네소타는 그렇게 러브에게 미래를 맡긴 걸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다음 10번째 경기에서 역사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브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한 출장시간 40분을 처음으로 소화해냈고, 게다가 다양한 공격 방식으로 31득점을 냄과 동시에 추가로 31 리바운드라는 엄청난 활약까지 펼쳐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대기록 하나로 러브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으며, 그동안 해왔던 체력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그는 앞으로의 경기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집중을 유지하였고, 이는 곧 개인 기록의 대폭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부드럽고 간결한 슛터치 감각으로 썼던 그의 중장거리 슛이 더 잘 들어가게 되었고, 그 덕에 무려 41%나 되는 3점 슛 성공률과 평균 20득점을 달성해냈는데, 무엇보다 가장 향상된 것은 루키 때부터 칭찬받아온 그의 리바운드 능력이었습니다. 높은 농구 지능으로 슈팅 낙하 지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해서 공을 건져내는 러브의 리바운드 스타일은 마치 과거 마이클 조던의 파트너 데니스 로드맨을 보는 듯 하였으며, 게다가 스모 선수에게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힘이 좋았고, 거기에 공에 대한 집념도 투철해서 수어 번 튕겨내서라도 어떻게든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체력 하나가 해결되자마자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두각을 드러낸 러브는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뜻밖의 기록을 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두 자릿수의 기록을 두 가지 항목에서 냈을 시 불려지는 더블더블을 무려 52경기 연속으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레전드들을 넘어선 역사상 최대치였으며, 그야말로 엘리트 빅맨의 반열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어려운 대업적을 고작 3년차밖에 되질 않은 선수가 순식간에 해내버렸으니 NBA 팬들 입장에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러브는 올스타와 리바운드 왕까지 등극되었고, 시즌이 끝나고선 기량발전상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때부터 3년간 미네소타의 대표 선수로 화려한 기록들을 내며 코트를 뛰어다녔던 그의 커리어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격에 대한 개인 기록은 NBA 대표 파워포워드라고 불릴 만큼 폭발적이었지만, 빅맨으로서 지녀야 할 골밑 수비가 리바운드를 빼놓고는 매우 형편이 없어서 실점을 막지 못한 채 패배하기 일쑤였고, 게다가 중간중간 뇌진탕 등의 크고 작은 부상까지 당해서 결장하는 바람에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를 경험해보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큰 허무함을 느낀 러브는 우승권에 가까운 팀을 물색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때마침 일이 잘 풀려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있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하게 되었으며, 르브론의 돌파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넓게 퍼져서 공간을 벌려주고 스피디한 움직임으로 자리를 잡아 공받고 3점슛을 하는 것에 역할을 부여받은 러브는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 체중을 성공적으로 감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러브에게 독이 되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많이 야위어버린 탓에 상대 빅맨에게 밀려 골밑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이는 곧 공격 옵션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게다가 많은 감량을 했음에도 여전히 발은 느린 탓에 원래의 형편없던 수비력은 더욱 처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네소타 시절부터 특기였던 속공 패스만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해서 르브론의 공격에 꽤 쏠쏠한 도움이 되어줬는데요. 이처럼 줄어든 역할에 충실하여 묵묵히 경기를 뛴 결과 러브는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되었고, 클리블랜드는 1라운드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둔 뒤 가볍게 2라운드와 3라운드로 넘어 마침내 러브가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무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사실 그는 이미 1라운드 4차전 도중 허무하게 당한 어깨 탈구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상태였으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클리블랜드는 그나마 르브론 덕분에 결승전까지 우여곡절 왔지만 결국 서부의 강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처참하게 깨져버렸고, 러브는 이를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승에 도전하는 케빈 러브. 초반에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자신감이 하락했지만 다행히 시즌 후반부터는 리바운드와 3점 슛이 다시 살아나 원래의 폼을 어느 정도 되찾았으며, 러브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도 1년 전에 놓친 우승 기회를 이번에 꼭 잡아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클리블랜드는 동부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야심차게 플레이오프로 나섰고, 여기서 딱 두 번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1, 2, 3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를 모두 무릎을 꿇린 뒤 2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주한 상대는 1년 전에 우승을 빼앗아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플레이오프 내내 더블더블을 거뜬히 해냈던 러브는 복수심에 불타있는 르브론과 함께 두 경기 원정길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15점차, 34점차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경기 도중 상대 팔꿈치에 뒤통수를 맞은 러브는 그 충격으로 3차전 홈경기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비상사태는 일단 르브론과 다른 팀원들이 투혼을 발휘한 덕분에 다행히 첫 승리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러브는 무사히 4차전에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3점 슛 하나 성공시킨 것 빼놓고는 크게 잘했다고 할 만한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되려 상대에게 무려 17개나 되는 3점 슛 폭격을 맞아 대패해버렸고, 그렇게 결국 시리즈는 3대1이 되면서 팀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패배한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이에 러브는 5차전에서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은 그의 성적표는 슛 성공률 20%, 3점은 0%, 그리고 리바운드는 고작 3개에 득점은 2점뿐. 그나마 가장 높은 수치가 하필 그의 파울 개수 숫자 4였습니다. 이는 선발로 나와서 민폐만 끼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팀은 41점이나 몰아넣고 승리한 르브론의 폭주 덕분에 무사히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6차전에서도 똑같이 르브론의 41득점 멱살 캐리로 마지막 7차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보여줘야 하는 케빈 러브. 하지만 그는 또 3점을 모두 놓쳐 팽팽한 접전에서 불안감만 더 늘게 했는데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동료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고자 러브는 어떻게 해서든 골밑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여기서 리바운드를 14개나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종료 직전 3점 리드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서 스테판 커리를 상대로 정말 중요한 수비를 해줬는데, 자신보다 훨씬 빠른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러브는 죽어도 점수를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내던지듯 끈질기게 따라붙었으며, 여기에 크게 당황한 커리는 자신의 주특기인 3점 슛을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는 결국 마침내 클리블랜드의 우승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눈물겨운 수비 하나로 승리에 큰 보탬이 되어준 케빈 러브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승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15-16 시즌 우승 이후 러브의 슛 감각은 미네소타 전성기 시절 때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는 구멍이라서 추가로 2번이나 나간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모두 워리어스에게 처참히 깨져버렸고, 유리몸이었기 때문에 갖가지 부상에 시달렸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신질환 중 하나인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경기 중에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발작 증상을 갑자기 겪는 바람에 중간에 코트를 떠난 적이 있었고, 팀 훈련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공황장애를 밝히지 않은 탓에 팀원들에게 불성실하다는 이미지로 오해를 사게 되어 의도치 않게 팀 분위기를 망치고 말았는데, 그러한 것이 경기 중 화면에 잡혀 한동안 멤버들 간의 불화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17-18 시즌이 끝난 뒤 에이스 르브론은 클리블랜드를 떠나게 되었고, 그의 빈자리를 러브가 채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렇다한 활약도 못 보인 채 부상을 당해 60경기를 결장하였고, 결국 팀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3년차의 NBA 역사를 새로 쓰고 자신이 원하던 우승 타이틀도 이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즌 82경기를 풀로 뛰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유리몸인 케빈 러브.
또한 개인 기록은 훌륭하나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서 그저 허울뿐인 선수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 과연 그는 르브론 없이 남은 커리어 기간 동안 혼자 힘으로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놓아 진짜 명실상부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